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는 피의자의 기소 여부는 물론 기소될 경우 어떤 죄로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형량에도 지대한 역할을 미칩니다. 따라서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주짜리 상해 진단서입니다. 이 2주짜리 상해 진단서들의 발급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사람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여부를 이런 진단서에 의존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우선 상해가 발생했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죄명이 갈리는 죄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기본 죄명이 있고요. 여기에 상해가 추가될 경우 기본 죄의 행위를 포함하면서 죄명이 바뀌는 죄들이 대거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것이 폭행과 상해죄입니다. 애초 어떤 고의였느냐에 따라서 폭행에서 출발해서 폭행치상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진단서 용어에 따라서는 폭행에서 상해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상해일 때 처벌이 훨씬 중합니다. 핸드폰이나 몽둥이 또는 그것을 손에 쥐고 때렸다. 이렇게 하면 특수 폭행인데 이렇게 했다가 맞아서 상대방이 다치게 되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특수 상해가 됩니다. 특히 특수 상해가 되면은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약식 기소를 할 수가 없어서 정식 기소, 즉 구공판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앉아있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검사의 구형도 어쩔 수 없이 법정 최저형인 1년 이상을 구형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 되는 대단히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되는 것은 사실인데 만약 사고가 경미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즉 자동차만 부서지고 이랬다고 한다면 이때는 형사사건 자체가 되지 않죠. 공소권을 부정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어느 한쪽에서 2주짜리 진단서라도 받아오게 된다면 사고 상대방은 그 수위가 문제될 뿐 형사처벌 되니까 전과까지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성범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일인데 여기에 상해가 붙어서 만약 강제추행 치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니까 벌금형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요. 형벌 자체가 사형이 빠진 살인죄하고 똑같아집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을 가르는 현실적 기준이 바로 진단서라는 겁니다. 상해를 입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병원에서 끊어준 이 진단서에 의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었는지는 법원이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아니면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상해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것을 법관이 판단한다는 것이지 의사가 진단서를 써줬느냐 안 써줬느냐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나아가서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든가 따로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돼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상해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확립된 판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이 2주짜리 진단서 앞에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상해 진단서는 통상적으로 전치 몇 주의 형태로 발급됩니다. 특히 전치 2주 진단서는 가장 흔하게 발급되는 유형이고요. 사실 아프다고 말만 하면 그대로 적어서 발급해 주죠. 그러니까 다른 검사사항에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도 2주 진단서가 발급되는 겁니다. 검사에서 멀쩡하게 나오더라도 내가 아프다는데 왜 10이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료계에서도 통상적으로 골절 등 명확한 소견이 없는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 불편감을 호소했을 때 2주간의 안정가료를 권고하는 관행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진단서로 그대로 써서 발급해 줍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런 2주짜리 진단서의 발급 실태를 모르는 것이 아닐 것이 분명한데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의 진단 일자와
상해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경위와 일치하면 이 진단서는 상해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이게 대법원의 기본 입장인 겁니다. 이 말은 손으로 가슴을 밀었다, 이런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다면 그 폭행당했다는 날짜 또는 그 며칠 이내에 같은 경위 내용으로 발급받아온 진단서, 보통은 밀었다고 했을 때 몸이 뒤로 이렇게 젖혀졌을 테니까 경추, 염좌, 긴장 이런 것이 써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왔다면 이것이 허위 진단서가 아닌 이상 상해의 증거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죠. 사실 실제로 다쳤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겠다는 게 아니라 상해 진단서만 나오면 상해로 보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을 밀었으면 폭행에 불과한 거죠. 진단서가 나온다고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맞았다고 하는 경위와 진단서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 진단서 내용대로 상해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수사기관이죠. 경찰입니다. 경찰서에 상해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경찰이 상해 진단서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찰관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해 진단서 또는 저 사람의 상해 진단서가 접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찰의 상해 진단서 접수 실태와 그 다음에 대법원의 태도를 결합해서 살펴보면 어떤 이유든지 상해 진단서가 수사 기록에 붙어서 올라오게 된 이상 허위 진단서가 아니라면 법원은 상해가 포함된 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해 진단서를 받을지 말지를 경찰이 결정하고 있는 거니까 피해자의 죄명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나마 우리 대법원이 2016년부터는 진단서에 대한 강화된 입장을 판시한 게 있습니다. 만약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등에 의지해서 발급되었을 때에는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이나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등까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실제 상해 여부를 따지라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만 믿지 말고 실제 치료도 받았는지 이걸 살펴보라는 건데, 참 바람직한 판례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전원합의 재판결은 아닙니다. 즉 종전에 해왔던 진단서에 대한 판단, 증명력, 그것을 부인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사안별 판단일 뿐이라서 이 진단서에 대한 엄격한 보편적 기준을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겁니다. 이것은 전원합의 재판결로 다시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급심에서 판결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이 기준이 강화된 판결을 언급하면서 기존대로 여전히 제출된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 판례의 취지를 따른다면 사실조회를 하든가 검사를 시켜서 상해 입증을 보다 더 엄밀하게 하도록 하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거 없이 사실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선 경찰이 진단서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재량에 어떤 입법적, 사법적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제한을 가한다든가 하는 일은 여전히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있지 않습니까? 과실범인데도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위헌적인 법률이다라는 지적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 2주 염좌, 긴장 상해를 입었다는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한 예가 있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주 상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사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상해 여부를 심사해서 무죄를 선고한 그런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직 우리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희망의 끈을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주짜리 상해 진단서는요, 현실적으로 사실 형사 합의나 보험금 청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발급받는 것이 솔직한 발급 목적입니다. 물론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해서 2주 진단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접촉사고로 2주 상해 입어놓고 대인 접수해서 2,900만 원어치 치료받는 분도 봤어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1억 원을 치료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비 지급이 진단 주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방병원 입원해서 물리치료 받아가면서 계속 치료 이어갈 수 있고요. 보험사는 일단 이 치료비에 대해서 선지급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1억 원까지 청구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막 내고 하는 경우를 가끔 보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사법부는 상해 인정을 진단서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야 되고요. 보험 처리는 2주 상해의 경우 기본 치료 기간을 정해두고 있다가 그 기간이 넘어간 다음에는 객관적 검사를 의무화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금액을 초과해 가는 시점부터는 지금 다니는 병원 이외의 제3의 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오는지 소견을 받아보도록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내가 이주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주 진단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2주짜리 상해 진단서 쉽게 보실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